한국은행에 두 가지가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한국은행의 경기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낙관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체력을 굉장히 낙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낙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정책에서 못하면 금융정책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낙관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환율에 관련돼서는 선진국들은 사실 환율이 이자율 차이에 많이 민감해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0.1%만 차이가 나도 자본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머징 마켓은 이자율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괜찮은지를 봐야죠. 자, 그럼 오늘은 그 외환 시장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1,400원 넘어서 원화 약세 계속 되냐? 일단은 지금 한풀 꺾여서 원화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리만 브라더스 전 한국 대표 김준송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인사도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네. 자, 일단 그 1,400원에서 다시 되돌림은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긴 한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1,400원 위로 계속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제 갈 만큼 갔으니까 이제 되돌아와야지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글로벌 달러에 달려 있는데요. 네. 크게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달러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달러가 다시 위로 올라간다면 사실은 1,400원을 좀 지켜주려면 이제 한국은행이 막아줘야 되는데, 네. 글쎄요,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한국은행이 그렇게 막을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 1,400원 밑으로 내려올 때 한국은행이 진짜 오랜만에 대량으로 매도한 것 같거든요. 네.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목요일 날 정책회의 하고 금요일 날 사실 대량으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내려놓은 것이고, 여기서 그 이후에 운 좋게 또 글로벌 달러도 약간 내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1,390원 초반대로 내려와 있지만 달러가 다시 올라간다면 다시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때 한국은행이 다시 또 팔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조금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은행이 혹시 왜 팔았는지는 올라가는 게 싫으니까요. 지금 그 원달러가 위로 올라서 네. 좋은 게 없거든요. 보통은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약해지면은 수출에 좋고, 강해지면은 물가에 좋다, 이게 이제 네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지만, 지금 원화가 약해진다고 그래서 수출이 좋아질 것 같지도 않잖아요. 이게 물가만 자극하고 또 전체적인 자본 유출이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우리 경제로 볼 때 지금 원화가 약한 거는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싫다고 해서 이게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근데 원화가 앞으로 그러니까 오를 요인들이 있고 또 떨어질 요인들도 있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요인들을 이렇게 예상컨대는 방향이 더 위쪽이에요. 저는 약간 달러 원이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원화가 좀 약세가 주는 쪽에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1,400원 이상으로. 우선 생각을 해보면 해외 요인하고 국내 요인을 좀 나눠 보면, 해외 요인이라는 건 이제 달러를 보는 거고, 네. 국내 요인은 원화를 보는 건데, 우선 달러 쪽이 더 중요하니까 달러 쪽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좋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높아요. 그리고 달러가 강세가 네. 보통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기가 좀 나쁘면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낮고 달러도 약세가 되고, 이런 게 이제 보통의 경우인데, 지금은 좀 특수한 게 경기가 미국만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딴 데 다 다른 안 나라는 좋은데? 다 안 좋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경기가 좋은 것도 있고, 미국이 AI 관련돼서는 거의 독점적이잖아요. 네. 근데 AI 관련돼서는 자본 투자, 주식 투자도 있지만 그 부채,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하는 것도 많이 필요한데, 그것도 지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는 미국만 좋고, 이자율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만 높고, 네. 다른 데는 경기가 나쁘니까 경기도 나쁘고 이자율도 낮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 쪽이 강세가 될 요인이 많은 데다가 최근에 트럼프가 되면서, 트럼프가 말로는 달러와 약세가 난 좋아,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하는 거를 보면 결국 무역과 이민이잖아요. 네. 무역 쪽에 관세를 올리고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돈을 더 많이
텍스를 줄이고 이러면 뭐 부채를 많이 늘려야 되니까 네. 그것도 이자율을 올리는 쪽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된 이후에는 더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달러 강세 요인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경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이 뭐 요즘 뭐 심각한 문제가 여러 군데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달러 쪽에서 보나 원화 쪽에서 보나 달러화가 강세, 원화가 좀 약세가 될 그런 펀더멘탈한 이유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일단 봐집니다. 근데 강달러가 되면 사실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서비스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의 앱스토어라든지 네.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사실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통화들이 다 하락하는 거니까 약세가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 해외에서 돈들을 받잖아요. 글로벌 워낙 기업들이니까. 네. 근데 그게 달러 표시로 많이 돼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가 그 자국 통화로 표시돼 있는 것도 네네. 있지만 주로 달러 표시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나쁠 일이 별로 없는 데다가 네. 그 펀딩 자체도 에쿼티 쪽에서 자본 쪽에서 펀딩하는 거에도 문제가 없지만 네. 지금 데트 쪽에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은행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큰 프라이빗 에쿼리도 지금 돈을 못 줘서 날린 거거든요. 그쪽에는 네. 오히려 지금 프라이빗 에쿼리 쪽에서 보면은 이 중간 레벨의 M&A는 지금 완전히 씨가 말랐대거든요. 네. 왜 그렇게 씨가 말랐냐면 돈이 전부 다 빅테크 그 몇 기업에 다 쏟아 붓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빅테크들이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해요.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저장 장치 이런 네. 쪽이 필요하니까 모든 자본이 지금 AI 쪽에 몰리고 있고 또 미국 기업 쪽에 쏠리고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된다면 아무래도 달러는 좀 강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트렌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한 나라가 그렇게 계속 세게 그 나라의 돈만 막 몰리고 이런 게 이게 가능해요? 이게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뭐 네.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양극화가 모든 곳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긴 네. 하죠. 네. 근데 국가 간에도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저렇게 대놓고 나는 뭐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일단 뭐 좀 누가 당하겠습니까? 지금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예전처럼 뭐 네. 다른 곳이 좀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유럽도 나름대로 비실비실하고 네. 일본도 저러고 있고 뭐 예전에 러시아는 이제 뭐 볼 것도 완전히 없고. 그렇고요. 중국도 뭐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니까 네. 미국의 동무되고 결정적으로는 AI와 테크놀로지가 네. 미국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상승세를 막을 만한 견제할 만한 다른 곳이 전혀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아직은 좀 그런 것 같고 몇 년은 최소한 간다고 봐지고 그렇다면은 달러와도 예전에 딱 2년 전인데요. 2년 전에 뭐 물가가 막 오르고 그럴 때 달러가 뭐 강달러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신달러 어쩌고 네. 할 때 레벨을 한번 보시면 그때 달러 인덱스가 114였어요. 그리고 원 달러가 1,450 네. 그리고 달러엔이 152 네. 이 정도였는데 물론 달러엔은 그 다음에 162까지 올랐으니까 네. 달러엔은 162라고 보면은 고점으로 보면 114, 1,450, 162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106, 106, 107, 그 다음에 1,400원, 155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쪽으로 114까지는 안 가더라도 114까지 갔던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리고는 100에서 107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왔다 갔다. 그러면 지금 107이면 약간 상단처럼 보이는데 네. 뭐 뚫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분위기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으니까 트럼프도 들어왔고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한 110까지는 좀 열려 있다고 보면은 원 달러는 다시 1,450원까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은 사실 지금 수준보다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시장의 약세하고 네. 이 외환의 약세의 이유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다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네. 그냥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한마디로 자본 유출입니다. 기업의 체력이 예, 약해지니까 돈이 네.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네. 주식시장만 봐도 지금 외국인들이 좀 줄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근데 외국인 물량 줄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국내 투자가가 해외로 나간 게 제가 보기에 물량적으로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가 잡기 어렵지만 개인 투자가들도 지금 한 150조 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간 게. 네. 그 1년 전에 비하면 거의 2배 된 거거든요. 그러면 70조, 80조 움직였고, 그리고 이거는 개인만 본 거지 기관은 지금 뭐 통계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뭐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네. 그런 거와 원달러가 약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현상적으로는 자본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에 지금 스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거죠. 네, 나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게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체력을 키워서 우리나라가 그 투자기에 매력적으로 만들어져야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좀 멈춰줘야죠. 멈춰줘야죠. 저는 사실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투자가 다양화해야 된다. 네. 한국 주식만 하면 안 되고 미국 주식도 해야 되고 뭐 선물도 해야 되고 뭐 주식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 사실 지금 분위기는 다양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옮겨가 버리잖아요. 네. 한국 거 안 하거나 미국 거 할래. 네. 그런데 사실 투자가를 욕할 수도 없는 게 작년에도 한 뭐 나스닥 코스닥 기준으로 20-30% 차이가 났지만 지금 나스닥이 25%쯤 올랐잖아요. 네. 코스닥 마이너스 20이잖아요. 네. 그리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7이니까 이게 뭐 40% 차이 나버리는데 1년에 40% 차이 나버리는데 이게 뭐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네. 기업들이 잘해야 되겠지만 저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말 만들기 좋아하는 걸로 하면은 네. 제가 그냥 연초에 재미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밀렸냐 그리고 또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할 때 상대적인 걸 얘기할 때 제가 올해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연초에 제가 그냥 재미로 만든 말이 있어요. 네. 실력 없는 기업, 네. 신뢰 잃은 대주주, 정책 없는 정부 그랬는데 다 맞은 것 같아요. 일단 실력 없는 기업은 좀 미안하긴 한데 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요즘 뭐 AI 관련돼서 삼성전자도 좀 그렇잖아요. 네, 네. 뭐 그렇고 뭐 실력이 좀 밀린 것 같고 뭐 신뢰 없는 대주주는 뭐 끝내주죠. 얼마 전에 고려아연 보셨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거 보고 야 진짜 해도 진짜 너무 하는구나. 네, 네. 대주주가 누구예요?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야 될 텐데 네. 나는 오르는 거 더 싫어. 그냥 내리는 게 더 좋아. 이런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네. 정부는 뭐 부양책을 내주든지 뭔가 대책을 해야 될 텐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또 한국은행도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세 가지 박자가 그러고 있고 그리고 저번 주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삼성전자 자사주 네. 소각했잖아요. 네, 네, 네. 너무 좋은 일이죠. 거의 7%, 6% 이렇게 그러니까 13%, 14% 오른 건데 네. 네. 금요일 날 분위기까지 감안하면은 그게 없었으면은 뭐 15%에서 20% 상대적으로 오른 건데 저는 약간 불만이 그거 어떻게 발표 나기 전에 7%가 오르냐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좀 정보가 샜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증거는 없지만 이것도 자본시장에 너무나도 나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실력 없는 기업, 뭐 신뢰 없는 대주주 이런 한국의 디스카운트에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외국인 투자가나 개인 투자가로 볼 때 그런 정보가 새지 않고 딱 발표가 됐다면 네. 하루 아침에 종가에서 시가에 15% 정도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같이 판단을 해보는 것인데 누군가는 먼저. 나 알았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네. 그렇다면 한번 보고 나면 삼성전자 투자하고 싶습니까? 저거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자기들끼리 먼저 알고 네. 나는 나중에 알고 뭐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사실 범죄잖아요. 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건 범죄고요. 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내부자라는 게 자기만 알고 있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남한테 전하는 것 자체가 범죄거든요. 네. 형사처벌의 대상인데
뭐 사실은 이런 문제는 금감원이나 뭐 검찰에서 해야 되겠지만 뭐 그분들이 능력과 의지가 심각하게 의심이 되니까 저는 최소한 삼성전자는 전 세계의 초일류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번에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그런 자들이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네. 찾으면 검찰에 신고하고 고발한다거나 고발하고 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최소한 이런 정보가 이렇게 사전에 나가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네. 대책을 마련해서 좀 발표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뭐 몇몇 외국인 투자들이 알았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네. 대부분의 투자가는 당연히 몰랐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미리 이런 중요한 정보가 미리 새 나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얘기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일부분이다. 네.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좋은 일에 괜히 초를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다른 것도 잘해야 되지만 이런 내부자 정보 통제하는 것을 이런 거를 그냥 사소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라더견 사태 같은 것만 우리가 범죄로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사실 네, 그런- 이거 네. 완전한 범죄죠. 만약에 맞다면 진짜 셌다면 뭐, 그리고 누군가가 예, 상당히 했다면. 의심이 가죠. 어떻게 7%가 거의 10%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날 2차 전지 빠진 거에 비하면 네. 그날 반도체도 미국에서 빠졌잖아요. 음. 뭐 심각하게 의심이 되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뭐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 요 문제도 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일 수 있는데 예. 한국은행의 두 가지가 저는 좀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한국은행의 경기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GDP, 네. 뭐 딴 거보다도 GDP가 제일 쉬운 거니까 우리나라 GDP는 쿼털리 베이스로 하니까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그냥 더하면 1년치 되는 거거든요. 네. 1, 4분기에 1.3 나왔죠. 네. 생각보다 엄청 나온 거예요. 많이 잘 나왔죠. 1.3 곱하기 4 하면 5.2잖아요. 네.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제대로 된 뭔가를 해서 야 1, 4분기에 이런 문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그때 기억나십니까? 한국은행 코멘트?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네. 이러고 어영부영 넘어가고 2, 4분기부터 좀 내려갈 거야. 그러더니 2, 4분기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났잖아요. 네. 마이너스 0.1, 0.2 네. 그리고 3, 4분기에 0.5 플러스 난다 그랬어요. 네. 네. 그런데 결과는 0.1 플러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0.4 틀린 게 뭐 대단하냐? 대단하죠. 5하고 5.4가 아니고 0하고 0.4잖아요. 그 네. 부근에 있는 거고 그리고 금년에 2.4%인가 그거 했거든요. 네. 예측했는데 그러면 금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단순 계산해봐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한국은행의 코멘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안타깝고 그리고 경기를 낙관하니까 이자율을 낮추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뭐 부동산 양극화 때문에 저는 양극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그 커머셜 쪽은 다 나쁘잖아요. 네. 지방 아파트는 다 나쁘잖아요. 한국 서울의 아파트만 오른 것인데 그렇죠. 네. 물론 서울의 아파트가 오르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쪽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이자율을 한번 25bp 낮추고도 실질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도록 또 창구지도 비슷하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경기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낙관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나도 낙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 정책에서 못하면 금융 정책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낙관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환율에 관련돼서는 선진국들은 사실 환율이 이자율 차이에 많이 민감해요. 네. 네. 왜냐하면 자본시장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뭐 0.1%만 차이가 나도 자본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런데 이머징 마켓은 이자율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괜찮은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 이머징 마켓은 이자율 차이보다는 경기가 살아날 것인가, 네. 경기가 어떤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미국 이자율이 여기 있고 우리나라 이자율이 여기 있는데 이자율을 내리면 차이가 벌어지니까 선진국 같으면 우리나라 환율이 약세가 되겠지만 경기가 좋아진다면
환율이 강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중국도 그랬잖아요. 중국도 최근에 이자율 인하하면 음. 중국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강세가 되거든요. 네.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래요. 뭐 일본만 제외하고는. 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도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두 가지를 낙관하고 있어요. 네. 경기 자체를 낙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체력을 굉장히 낙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이렇게 낙관하고 그 있다 말씀은 되게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금리를 지금 낮췄다가 이제 뭐 12월에 미국의 FOMC에서 금리도 안 낮출 수도 있는데, 네. 그럼 금리 격차 더 벌어지면서 미국으로만 돈이 더 쏠려갖고 원화 가치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이 말씀하셨던 대로 아니다. 우리나라가 금리가 낮아지면 오히려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 원화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그 금리 낮췄더니 상구 집만 사더라. 이게 자본시장으로 돈이 안 돌더라. 이 부분을 사실 한국은행에서도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쪽을 걱정하는 건데 네. 그쪽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왜 닭을 잡을 때 도끼로 잡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칼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 부동산을 양극화를 잡는 칼과 네. 경기를 잡는 칼은 다른데 이 금리는 진짜 뭐 모든 것에 영향을 잡잖아요. 미치는 네. 그런 것인데 이런 거를 금리를 가지고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한가한 생각이다. 경기를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낙관을 하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뭐 교육 문제, 지방 문제 이런 거에서나 지금 뭐 물론 좋은 말씀인데 네. 그렇게 한가할 땐가? 아니, 낙관을 실제로 하는 거야 아니면 낙관을 해야 되니까 낙관하는 이야기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 속마음까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낙관해서 하는 행동만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정부도 지금 잘 뭐 왔다 갔다 뭐 잘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행까지 저러고 있으니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1,400원을 지킬 수 있느냐의 의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4월 달에 금년 4월 달에 1,400원 근처에 간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때는 한국은행이나 재경부에서 나 1,400원 이상은 싫어. 이렇게 말 한마디에 다시는 1,400원 못 갔어요. 그때 1,395원에 갔다가 말 한마디에 그냥 쭉 내려갔어요. 네. 이번에는 1,400원 이상에서 한번 대량으로 팔았지만 지금 글로벌 달러가 좀 올라가면 네. 원 달러가 따라 올라갈 것인데 그러면 1,400원, 뭐 1,400원, 10원, 20원 갔을 때 한국은행이 말로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사람들이 거의 안 믿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달러를 팔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팔아야 될 거예요. 한국은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못 막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로 달러가 올라간다면 글로벌리 그대로 따라갈 것 같고 오히려 뭐 이후에 어쨌든 간에 글로벌 달러가 저는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뭐 세상을 모르는 거니까 글로벌 달러가 내려올 때도 달러원은 많이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잘 못 내려오는 이런 좀 비대칭적인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지금 자본시장 우리 주식시장의 그런 취약성의 문제하고 같은 문제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준송 전 리먼브러더스 한국 대표님과 함께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오늘 짚어주셨고요. 특히 네. 이제 환율 관련해서 우리 한국은행이 또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너무 되게 네. 고상하게 잔인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요 얘기를 말투는 듣고 고상하지만 한국은행도 혹은 뭐 정부도 조금 더 정신을 좀 차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